흔히들 생각하실 때 그럼 현미가 건강에 좋으니까 그 비싼 현미를 모아가지고 기름을 짰구나,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치킨 튀기는 온도가 180도잖아요. 네. 우리가 먹고 있던 식용유는 이 과정을 거친다면 무조건 다 거칩니다. 튀긴 음식이네요. 일단 튀겨져 있는 거죠. 좋은 기름을 발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좋은 기름이 아니라 쓰기 편한 기름이죠. 그건 그치. 발연점 높은 거는. 휘발유랑 비슷한 그런 어떤 석유화학 물질로 한 번 다 씻어낸 것들을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죄송해요. 자지과학자 최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구도일 것 같아요. 예전에 되게 오랫동안 저와 함께 조던 앤 피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들으셨던 톰큐님과 함께합니다. 톰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조사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타이틀은 뭐 식용유 제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 상당히 화가 많을 예정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화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도 좀 많이 생기고, 불신. 또 사람을 안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겨서 참 이 분노를 잘 억제하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화공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용유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것 이미지가, 저는 지금 딱 이래요. 이런 이미지죠. 이제 뭐 콩기름이고, 뭐 옥수수유라고도 되고, 포도씨유도 있고, 카놀라유도 있고, 또 보통 이제 노란 색깔의 뚜껑도 좀 노랗고 플라스틱 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면 흰색 플라스틱 병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통 제가 생각하는 식용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용유가 뭐가 식용유일까? 식용유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가 봤어요. 식용이니까 먹을 수 있는 기름이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하면은 뭐 석유 이런 거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식품안전처라고 하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식용유지류라고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식용유지류가 밑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식물성 유지류가 있고, 동물성 유지류가 있고, 식용유지 가공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식약처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흔히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식용유라고 하면은 이 처음에 나오는 식물성 유지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용유입니다. 이 동물성 유지류는 지금은 많이 안 쓰이고 있는 라드나 아니면 우지 이런 것들을 동물성 유지류라고 얘기를 하고, 식용유지 가공품은 뭐 마가린이라든가 쇼트닝, 식용유지를 가공해서 만든 거니까 식용유지 가공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 가시면 이제 물건을 사시잖아요. 그럼 뒤에 한글로 막 이것저것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식품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이 식품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식용유는 보통 요리할 때 쓰이니까 쿠킹 오일이라고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베지터블 오일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또 씨앗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씨앗기름, 시드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외 콘텐츠에선 베지터블 오일 아니면 시드 오일 많이 쓰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식용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식용유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뭘로 만드는지를 봤으니까 원재료가 대충 어떻게 돼 있는지 디테일하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 식약처 고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식용유 뒤에 돌려보면은 원재료 또는 식품 유형에 나와 있는 식품 유형은 요 항목들 이외에는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많이들 보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콩기름 제일 많이 쓰죠. 콩기름, 대두를 사용한 게 콩기름이고, 옥수수 기름, 옥배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옥수수 씨눈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채종유는 많이 못 보셨을 테지만 흔히들 카놀라유라고 알고 계신 게 이 채종유예요. 또 미각유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현미유, 보통 이제 건강에 좋다, 애기들한테 좋다라고 마케팅이 돼 있는 게 최근에 봤는데, 그 유아식이 많이 쓰죠. 네, 그렇다고도 얘기된 현미유. 제가 이 포인트 약간 화가 나긴 했는데 이거 왜 화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현미유는 미각유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 이제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홍화유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다 씨앗유들이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뭐 씨앗유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옥수수랑 그다음에 땅콩, 네, 그다음에 올리브, 네, 야자 빼고는 다 지금 씨앗이죠. 씨앗인데 옥수수도 씨앗이에요. 자, 옥수수는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은, 옥수수는 우리가
발효시켜가지고 과당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가 정말 나쁜 식물이라고 불릴 만큼 과당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물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이물질들 털어내고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옥수수 씨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옥수수 안쪽에 있는 딱딱한 그런 부위인데, 그거를 털어내야 되거든요. 발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방질이 많이 있어서 산패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옥수수 곡물가루라든가 아니면 그 곡물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당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품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물질로 제거하는 게 옥배, 옥수수 씨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 이거를 모아놓고 기름을 짜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전후 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옥수수 기름이 건강에 좋아서 옥수수 씨앗에서 그 조그만 씨를 발라낸 다음에 따로 모아가지고 고생스럽게 모아가지고 기름을 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옥수수는 다른 과당을 만들든지 뭐 바이오 디젤을 만들든지 이렇게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 있어. 그 산업을 위해서 만드는데 쓰레기로 남아서 버리던 것들을 모아서 기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각류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현미유도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현미유가 건강에 좋다 얘기를 하는데, 뭐 영양적으로 문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흔히들 생각하실 때 그럼 현미가 건강에 좋으니까 그 현미를 따로 모아서 그 비싼 현미를 모아가지고 기름을 짰구나. 대단하네.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정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쌀은 원래 껍질을 벗겨내서 도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벗겨낸 그 쌀 껍질을 쌀겨라고 불러요. 그 쌀겨를 모아서 기름을 짜는 게 미각류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만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은 원재료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원재료 확인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혼합 식용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식용유들을 몇 종류 섞으면 혼합 식용유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네. 또 향미유는 여러 가지 뭐 불향을 넣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미유라고 얘기하고, 가공유지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마가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식약처에는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밑에 가공된 식용유지 가공품은 오늘 얘기할 거는 아니고, 이제 위에 씨앗 기름들 원재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원재료들 공통점을 있어요. 뭐 옥수수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옥수수도 원래 싼데, 옥수수 자체가 아니라 옥수수를 이용해서 다른 물건을 만드는데 나오는 부가적인 부산물들 또는 이제 이때까지는 폐기해되는 것들을 이용하니까 얼마나 원재료가 저렴하겠어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옥수수 가지고 뭐 돈을 크게 벌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평야가 척박하지만 넓은 평야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옥수수가 상당히 잘 자라거든요. 거기는 농약도 비행기로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거대한 그런 농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한데, 여기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일조하고 있는 게 GMO예요. GMO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전적으로 조작까지 한 이제 GMO 식품들도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게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이 원재료 식품 원료가 왼쪽에 쭉 나와 있어요. 옥수수, 대두, 땅콩 이렇게 다 돼 있고, 이게 얼마나 수입됐는지, 얼마나 국산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원료 중에 지금 대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대두가 지금 78.6%, 대부분 콩기름, 대두유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용유가. 그 다음이 많은 게 식용유지류, 곡류, 뭐 이 정도 일부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먹고 있는 식용유는 대두유, 콩기름이라는 거고, 그 오른쪽에 원산지별 사용량을 보시면은 국산을 얼마나 쓰고 있고 수입을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축산물은 이제 동물성 유지류니까 빼면 지금 국내산이 없습니다. 국산이 없어요. 옥수수랑 대두. 네, 옥수수랑 대두 일부인데 없어요. 네. 네. 정말 신기하죠 이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가 아까 현미유 얘기할 때 의문점 그때 처음 가졌는데, 우리나라 쌀이 그렇게 많고 남다는데 왜 우리나라 그 쌀로 현미로는 왜 현미유를 안 만들지?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이미지로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현미를 막 찾아 먹는 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여기서 좀 신기한 거는 지금 이게 기름에 대한 원료 사용량이잖아요. 네. 근데 기름의 원료인데 왜 또 식용 유지유가 또 있나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대두를 비교해 보시면 가장 좋겠죠. 대두가 원재료인 경우가 있고 대두유가 원재료인 경우가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딱 말씀드리겠지만 대두가 원재료인 경우에는 그 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다 만드는 거예요, 식용유를. 근데 그 대두유가 원재료인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쉽게 현장용어로 말해서 택가리인 경우. 택가리. 택가리. 그러니까 완제품인 대두유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네. 그냥 똑같은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이제 통을 만들어서 그냥 넣어서 그냥 파는 경우. 뭐 실질적이지 않은 가공 생산이 없죠. 그냥 가공이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병만 옮겨 담는 경우. 두 번째로는 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식용 이따가 이제 만드는 프로세스 말씀드릴 텐데 중간 과정인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두 원유. 콩기름이긴 하지만 뒤에 정제 과정이 이제 끝나지 않은 그런 콩기름이에요. 정제 과정이 끝나지 않은 콩기름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있는 정제 과정만 돌리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99% 돈 때문입니다. 왜요? 콩 가격, 대두 가격이 대두유보다 비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두를 사서 원재료를 더 사서 가공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그냥 대두유를 사서 그냥 정제만 해서 파는 게 더 쌀 때가 있습니다. 수확이나 이런 시기나 아니면 또 수확량, 또 병충해 이런 거에 따라서 원물이 비쌀 때가 있어요. 그럼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쵸? 중간 단계 네. 거를. 네. 그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네, 상가만 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몇 년이 보관되든 상가 괜찮네 쓰자 하기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 최종적인 식용유 산물 이전의 단계의 어떤 단계에 있는 친구들 걔들이 기름 상태로 수입이 된 다음에 네. 걔들을 가공해서 식용유 완제품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택가리만 해서 팔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다.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생산 방식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원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식용유를 막 먹긴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제 우리가 김치찌개 끓일 때도 네. 뭐 김치를 자르고 또 양파를 자르고 하는 그런 전처리가 있듯이 이 씨앗 기름도 이 식용유도 이런 전처리 과정이 있거든요. 간단히 분류 나누고 닦고 세척 닦고 탈각 딱딱한 껍질 있으면 그걸 벗겨내고 또 겉에 얇은 껍질 있으면 박리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죠. 근데 씨앗 종류에 따라서 프리히팅 예열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열을 해야 잘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작업이 편해진다거나 이물질이 덜해진다거나 그런 이유로 예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열을 한다고만 알고 있어서 제가 보통 온도가 몇 도가 되지 이제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온도가 높더라고요. 100도에 가깝네요. 이 정도면 거의 삶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온도가 좀 높아서 좀 놀랐고 그래서 뭐 전처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좀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압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용매 추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압착하는 법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씻었던 씨앗들을 갈아요. 갈아서 약간 이제 가루가 되든지 아니면 기름 때문에 떡처럼 이렇게 페이스트리처럼 되거든요. 요거를 짜내요. 짜낸 다음에 짜내서 남은 것들에 갈았던 조그만 파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정제라고 하기 좀 그렇고 후처리 정도만 하거든요. 여과나 이런 거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기계로 얘기하면 착육이라는 그런 엑스펠러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필터를 거치면 이제 끝이에요. 압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착유기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제 깔때기처럼 생긴 게 여기다 원재료를 이렇게 놓고 이 기계는 항상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착유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크류 방식이라는 거고 여기 위에다 놓으면은 이제 스크류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그 원재료들이 이제 갈려진 원재료들이 앞으로 쭉 밀려 나가면서 압착이 되거든요. 근데 기름이 짜지고 이제 나머지 찌꺼기들은 이제 옆으로 버려지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착유가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올리브오일 할 때 뭐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그거를 페이스트리를 이제 넓은 원판에 켜켜이 이렇게 재래식으로 쌓은 다음에 말 그대로 유압 프레스를 위해서 그냥 꾹 눌러요. 직관적으로 올리브 오일은 그게 짜거든요. 호떡 누르듯이. 네, 호떡 누르듯이. 호떡을 몇십 층을 그냥 쌓아놓은 다음에 쭉 눌러가지고 이제 짜내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현대 산업에서 이용되는 이제 소규모 공장까지 사용하고 있는 흔히 동네에 있는 방앗간에서도 이렇게 사용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펠러 착유를 한 다음에 그 기름을 한번 거른다고 그랬잖아요. 여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과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이제 하얀색으로 되는 게 플레이트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플레이트를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켜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번 통과시키면 이제 깨끗한 이물질이 걸러진 그런 오일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좀 소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심 분리의 이제 원리를 이용을 한 거죠. 기름을 이제 원심 분리기에 놓고 뺑글뺑글 돌리면은 이제 원심력 때문에 이물질들이나 이거 비중 차이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가 된 이제 그런 기름들만 따로 골라내고 이제 케이크들, 이제 이물질들은 따로 배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여과기까지 찾아봤을 때는 압착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았다. 기계를 사용한다고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압착해서 기름을 짠 압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용재 추출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갈아서 이제 그 씨앗 페이스트를 만들고, 용매, 흔히 보통 핵산이라고 하거든요. 핵산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여서 추출한 다음에 가열해서 다시 그 핵산이랑 기름을 분리하고 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게 뭐에 녹인다고? 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이 용매에다가 그 기름 페이스트를 이렇게 딱 넣으면 그 기름 페이스트에서 기름 성분이랑 이물질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 성분만 핵산에 다 녹아 들어가요. 싹 진짜 영혼까지 빨려가듯이 네. 싹 다 빨려가고, 네. 나머지 이제 껍데기들만 딱 남게 되거든요. 이제 지방 성분이 다 녹아 드는데,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를 할 때 이제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끓는 전 차이를 이용해서 분멸 증류를 합니다. 핵산이라는 게 끓는 점이 물보다 낮아요. 핵산의 끓는 점이 보통 69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핵산이랑, 그러니까 물이랑만 섞여 있어도 핵산이 더 온도가 낮은데, 기름은 훨씬 더 끓는 점이 높단 말이에요. 몇백 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플러스 핵산이 돼 있는 그 혼합액을 가열을 하면은 핵산이 먼저 증발이 돼요. 핵산이 먼저 증발이 되니까 남아있는 건 기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증발기라고 하는 스트리퍼를 이제 몇 번 거치는데, 여러 번 거쳐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좀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이랬으면은 왜 여러 번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왜 여러 번 하냐? 왜냐면 이 끓는 점 69도밖에 안 되는데, 물보다도 낮은 친구인데 기름 몇백 도인데 대충 100몇 도로 그냥 가열하면은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왜 여러 번씩 해? 네. 이론적으로 100% 분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제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래요. 핵산이라는 게 단일 물질로 혼자 있으면 69도에 끓어요. 근데 물도 혼자 있으면 100도에 끓어요. 기름도 예를 들어 끓는 점이 300도라면 혼자 있으면 300도에 끓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섞여 있게 되면 핵산 분자랑 물 분자 또는 핵산 분자랑 기름 분자랑 상호 작용을 하거든요.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핵산이 나는 끓는 점이 69도니까 69도에 난 날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밑에 있던 기름 분자나 딴 이물질 분자가 잡아요. 우리 분자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마.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100%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서 이론적으로 100% 분리를 못하지만 법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 증발을 시켜가면서 증류를 시켜가면서 분리를 하는데, 저도 그 온도도 좀 궁금했어요. 1차 레이어에는 65도, 75도, 2차 레이어에는 85도, 3차 레이어는 100에서 105도 정도 생각보다 좀 점점 높여가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열하는 시간도 좀 길었고. 어쨌든 기름을 끓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끓여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이제 해내면, 분리를 해낸 그 기름이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유, 이제 중간 우리가 수입해서 오는 그런 원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석유에 있는 원유도 있지만 이 식용유 생산에서도 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산된 원유를
후처리를 합니다. 후처리 가공이 있는데 이 가공도 저도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후처리를 할 때 대주 원유의 온도가 한 55도에서 75도예요. 저는 이것도 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탈검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고온의 물을 좀 첨가해 가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이게 스팀을 주다 보니까 스팀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온도가 140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라는 공정이 있는데 요 탈취라는 공정이 핵심입니다. 이 탈취라는 공정에서는 온도를 240도까지 와, 높여줘야 돼요. 상당히 높은 높은데요? 온도까지. 네. 참고로 이제 기름이 기름이 튀길 때 온도가 180도 정도. 180도고 네.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은 200도만 넘어가도 바로 이제 타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높은 온도입니다. 근데 이 탈취라는 공정은 되게 필요한 게 냄새가 안 좋으면 바로 클레임이 들어오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식약처 기준 중에 상가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상가라는 거는 이제 유리지방산이라는 그 네. 분자를 얼마나 이제 식용유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로 제한을 하거든요. 상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고온 가열인데 고온 가열을 하면 상가가 낮아져요? 네. 그래서 이 탈취 공정을 통해서 상가를 확 낮춥니다. 네. 유리지방산이 휘발성이 있어서 네. 고온으로 가열하면 휘발에서 날아갑니다. 이거 손상된 애들을 다시 날려버리는 거죠? 네, 일단 날려보내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탈취라는 과정이 240도까지 하는 과정인데 이 생산자 입장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공장인 거예요. 치킨 튀기는 온도가 180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던 식용유는 이 과정을 거친다면 무조건 다 거칩니다. 튀긴 음식이네요. 네, 일단 튀겨져 있는 거죠. 한번 튀긴 네. 기름이네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보통 지금까지 인터넷에 있는 기름 콘텐츠 보잖아요.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언급하는지 알아요? 좋은 기름 얘기할 때 기준으로 언급하는 거? 발연점. 발연점. 근데 지금 느껴지는 건 얘는 이미 네. 험난한 세상을 거쳐간 기름이네요. 제가 그 좋은 기름을 발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표현을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거짓말이죠. 좋은 기름이 아니라 쓰기 편한 기름이죠. 그거는. 그치. 발연점 높은 거는. 요리하기 편한 것 뿐인 거지 건강을 생각하거나 뭐 품질을 생각하면 그거는 좋은 기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용제 추출법에 쓰는 핵산에 음.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은 참고로 이게 그 뉴클레익 애시드 핵산이 아니고 핵세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연식이 좀 있어서 요즘 교과 과정에는 핵세인이라고 나오는데 한글로요? 네, 핵세인. 그게 맞죠. 네, 핵세인이 맞는데 죄송해요. 제가 연식이 좀 있어서 핵산이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핵산 어이입니다. 그리고 한글 표기도 어이로 하셔야 돼요. 아이로 하시면 뉴클리릭 애시드가 맞고 어이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거는 석유 정제해서 만드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솔벤트 하는데 이게 그 핵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야, 그 휘발유 냄새 나는 거기다 이걸 기름을 녹였다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근데 핵산이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핵산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섭취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발성 신경장애, 즉 오랫동안 이제 노출되면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 신경계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부품 이제 세척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척후 마비가 이제 있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단체적으로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태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 내 태국인들이요? 네, 그렇게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대규모로. 네. 그리고 이게 만성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고온의 핵산에 노출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은 고환 손상이나 피부 발진, 뭐 건조, 뭐 이런 것들, 피부에 문제도 생기고 신경계 손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뭐 따끔거리고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통증도 좀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압착법이 있었고 용제 추출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올리브 오일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제를 하게 되면 이제 용제 추출법으로 해서 정제를 하게 되면은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향을 조금 첨가하기 위해서 이제 버진 오일이나 이런 향이 조금 있는 오일을 일부 섞어요. 그렇게 해서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말 영혼까지 탈곡기 돌리듯이 탈탈탈탈 터는 건데 똑같아요.
그 원재료 씻고 갈고 짜내고 그 다음에 나서 짜낸 그 기름 따로 모아두고 짜내고 난 찌꺼기들을 다시 용지에 녹이는 겁니다. 용지에 녹여서 그거를 또 원유를 만든 다음에 후처리를 해가지고 나온 두 가지 기름을 각각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원재료가 비싸거나 귀할 때 이렇게 영혼까지 탈탈 털죠. 근데 보통은 압출법을 안 하고 대두나 이런 건 압출법 안 하고 그냥 바로 용제 추출합니다. 용제 추출만 해도 99% 이상 다 뽑을 수 있거든요. 다 짜내고 난 그 영혼까지 탈탈 털린 그 찌꺼기들을 프레스 케이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프레스 케이크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들어보셨을 탈지 대두를 만들어요. 여기 있는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하면은 이제 탈지 대두에서 대두 단백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 가지고 뭐 콩고기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런 식품들은 다 한번 정말 죄송해요. 휘발유랑 비슷한 그런 어떤 석유화학 물질로 한번 다 씻어낸 것들을 우리가 다 먹고 있는. 저 대두 단백이 단백질 파우더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렴한 단백질 파우더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그 단백질 파우더에 대두 단백 들어가면 보통 뭐라고 들어가냐면 곡물 맛, 그리고 이제 뭐 건강에 좋은 식물성, 비건 다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죠. 근데 그 대두 단백 중에 대두를 가지고 뭐 다른 방식으로 추출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제 이 콩을 사서 대두 단백질만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콩을 다 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탈지대두나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 뒤에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식용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근데 이제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직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끊고 저희가 그럼 다음 편에서 네. 그럼 식용유의 문제가 무엇인가 네. 우리가 먹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끊지 말고 바로 할게요. 그냥. 네.